저 사람이 왜 저기서 나와? 장모의 심장이 얼어붙는다. 수상한 남자와 악수하는 사위의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강 변호사님, 이번 일도 깔끔하게 처리 부탁드립니다. 낮게 깔린 목소리, 철이라니, 무슨 일을 하는 거지? 장모의 손끝이 떨린다. 사위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미소를 짓고 돌아서고 그녀는 벽 뒤에서 숨을 죽인다. 돌아오는 길, 머릿속에서 질문이 떠나지 않는다. 우리 딸 지금 누구 옆에 있는 거야? 집으로 돌아와 마주한 사위는 환하게 웃으며 장모님,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그 웃음 뒤에 숨은 무언가가 이제는 너무 낯설고 무섭다. 장모의 직감이 속삭인다. 저건 평범한 변호사의 얼굴이 아니야.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제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도 행운이 가득하실 거예요. 서울 변두리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오래된 다세대 주택가입니다. 좁은 골목길 사이로 빼곡히 들어선 낡은 건물들이 서로 어깨를 기대며 서 있습니다. 아침이면 동네 곳곳에서 들려오는 생활 소음들이 하루의 시작을 알립니다. 이곳에서 63세 윤정이는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는 것이 윤정이의 일상입니다. 간단히 세수를 하고 요양보호사 유니폼을 차려입습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정리하며 오늘도 한 분의 어르신을 정성껏 돌봐드려야겠다는 마음가짐을 다집니다. 남편 없이 두 아이를 키워낸 세월이 그녀를 강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윤정이의 하루는 바쁘게 시작됩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도착하는 근무지에서 치매를 앓고 계시는 할머니를 돌봅니다. 하루 8시간 동안 식사 도움, 목욕 보조, 산책 동행까지 몸을 아끼지 않고 일합니다. 할머니,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산책 나가실까요? 친딸처럼 정성스럽게 어르신을 모시는 모습에서 진심이 느껴집니다. 특히 딸 민지와 아들을 대학까지 보낸 것이 평생 최고의 자랑거리입니다. 두 아이 다 대학 나왔어요. 특히 딸은 좋은 남편도 만났고요. 동료들에게 이야기할 때면 얼굴에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고생 끝에 행복이 온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저녁이면 윤정이는 작은 원룸으로 돌아와 혼자만의 시간을 보냅니다.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자주 휴대폰을 들여다봅니다. 딸 민지에게서 오는 안부 메시지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결혼한 지 3년이 된 딸과는 이제 멀리서 안부만 주고받는 것이 전부이지만 그것만으로도 윤정이에게는 큰 위안이 됩니다. 엄마, 준호가 요즘 큰 사건을 맡았대. 재개발 자문이라는데 로펌에서도 기대가 크대. 어느 날 저녁 딸에게서 온 전화입니다. 목소리에 자랑스러운 기색이 가득했습니다. 사위 김준호는 장학생 출신의 촉망받는 변호사였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자수성가한 입지전적 인물이라고 들었습니다. 윤정이는 전화를 받으며 흐뭇해했습니다. 그래, 준호가 정말 대단하구나. 우리 민지도 좋은 사람 만났어. 사위에 대한 자랑을 늘어놓는 딸의 목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딸이 좋은 남편을 만나 잘 살고 있으니 자신의 지난 고생도 모두 보람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호는 정말 똑똑해요. 대학 때도 전액 장학생이었고 로스쿨에서도 상위권이었다니까요. 민지가 남편 자랑을 계속하는 동안 윤정이는 마냥 기뻤습니다. 그래, 그래. 우리 사위가 그렇게 훌륭하구나. 가난했던 과거를 딛고 성공한 사위가 대견스럽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전부터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점점 조심스러워지고 있었고 전화 통화도 예전만큼 자주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다음 주엔 못 갈 것 같아. 준호가
좀 바빠서. 말을 아끼는 딸의 기색이 윤정이의 마음 한켠을 찜찜하게 만들었습니다. 평소라면 한 달에 2번은 꼭 만나던 딸이 최근에는 핑계를 대며 만남을 미루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신혼이라 바쁘겠거니 했지만 이제 결혼한 지 3년이나 지났는데도 이런 상황이 계속되니 의아했습니다. 무엇보다 딸의 목소리에서 예전의 밝음을 찾기 어려워진 것이 가장 걱정스러웠습니다. 민지야, 요즘 어때? 몸은 괜찮고? 준호랑 사이는 좋고? 윤정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면 딸은 항상 괜찮아요, 엄마. 걱정 마세요. 준호도 저한테 잘해줘요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답이 너무 빨라서 오히려 의심스러웠습니다. 마치 미리 준비해둔 답변 같았습니다. 어느 날 윤정이는 우연히 딸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사위와 함께 찍은 사진들을 자주 올렸는데 최근 몇 개월 동안은 혼자 찍은 사진만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것도 예전보다 훨씬 적게 말입니다. 댓글도 거의 달리지 않았고 전반적으로 활동이 줄어든 것 같았습니다. 특히 명절이나 생일 같은 중요한 날에도 딸이 오지 못한다고 할 때는 정말 서운했습니다. 엄마 생신인데 못 가서 죄송해요. 준호 일정 때문에. 대신 용돈 보내드릴게요. 이런 메시지를 받으면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소중한데 왜 딸은 그것을 모르는 걸까 싶었습니다. 윤정이는 요양보호사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면서도 이런 고민을 털어놓곤 합니다. 우리 딸이 요즘 연락이 뜸해서 걱정이에요. 결혼 전에는 맨날 전화했는데 그러면 동료들이 결혼하면 다 그런 거예요. 남편이 우선이 되니까요라고 위로해주지만 윤정이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에는 이상한 꿈을 꾸기도 했습니다. 딸이 울면서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꿈이었습니다. 꿈속에서 민지는 엄마 도와줘요. 나 힘들어요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나 한참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단순한 꿈이겠지만 왠지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바쁘면 민지 혼자라도 오면 되는데 윤정이는 혼잣말을 하며 딸을 그리워했습니다. 예전에는 남편 눈치 보지 않고 친정에 자주 왔는데 요즘은 모든 일정이 사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부부가 함께하는 것이 좋지만 가끔은 딸과 단둘이 시간을 보내고 싶기도 했습니다. 윤정이는 저녁마다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딸 생각을 합니다. 멀리 보이는 아파트 불빛들 중에 딸이 살고 있는 곳도 있을 텐데 과연 딸은 지금 행복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이지만 어머니의 직감으로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오늘도 윤정이는 딸에게서 올 연락을 기다리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작은 원룸에 혼자 앉아 텔레비전 뉴스를 보면서도 마음은 온통 딸에게 가 있습니다. 평온해 보이는 일상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불안감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시작된 화요일 오전, 윤정이는 할머니 댁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창밖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유독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버스가 시장 앞을 지나갈 때 윤정이는 평소와 다른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무언가를 외치고 있었고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있었습니다. 기사님, 저기 왜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윤정이가 버스 기사에게 물었습니다. 아, 재개발 때문에 시위하는 것 같아요. 요즘 여기저기서 그런 일이 많아졌어요. 기사의 대답을 들으며 윤정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 종종 보던 광경이었지만 직접 보니 더욱 생생했습니다.
할머니 댁에서 오전 업무를 마치고 점심시간이 되었을 때 윤정이는 할머니와 함께 근처 시장으로 장을 보러 갔습니다. 할머니는 치매가 있으시지만 익숙한 장소에서는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할머니, 오늘 뭘 드시고 싶으세요? 윤정이가 다정하게 물으며 할머니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시장 입구에 가까워질수록 소란스러운 소리가 커졌습니다. 재개발 중단하라. 우리 터전을 지켜라. 구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정이는 할머니를 안전한 곳으로 모시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철거민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켓 중 하나에 적힌 글씨를 본 순간 윤정이의 심장이 멈춰버렸습니다. 악덕 변호사 김준호 물러나라. 선명하게 적혀 있는 이름을 보고 윤정이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 사위의 이름이었습니다. 같은 이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다른 피켓들을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김준호 변호사는 서민의 적이다. 부동산 투기꾼들의 하수인 김준호를 규탄한다. 여러 피켓에 사위의 이름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윤정이는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설마 이게 우리 사위 이야기일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시위 참가자 중 한 할머니가 울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40년 살던 집에서 쫓겨나라니. 이게 말이 돼요? 보상금도 제대로 안 주고. 그 옆에서 중년 남성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김준호 그놈이 법을 악용해서 우리를 내쫓으려 해. 양심도 없는 놈. 윤정이는 할머니를 다른 곳으로 모시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복잡했습니다. 설마 우리 준호가. 아니야, 다른 사람일 거야. 하지만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김준호라는 이름이 그리 흔한 이름은 아닌데다 변호사라는 직업까지 갖다는 것이 너무 우연의 일치였습니다. 오후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윤정이는 계속 시위 현장에서 본 광경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위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라곤 장학생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라는 것뿐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을 담당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는 자세히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윤정이는 견딜 수 없어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지야,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딸도 윤정이의 심상치 않은 기색을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민지야, 준호가 하는 일. 재개발 관련된 일 맞지? 전화기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봐요? 딸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냥 오늘 시장에서 재개발 시위를 봤는데 혹시 준호랑 관련이 있나 해서. 윤정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데 휘말리지 마세요. 그냥 회사 일일 뿐이에요. 민지는 단호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준호는 법을 따라서 일하는 거예요. 엄마가 걱정할 일 아니에요. 그런데 민지야, 사람들이 준호 이름을 부르면서 시위를 하던데. 윤정이가 더 자세히 물어보려 하자 딸이 급하게 끊었습니다. 엄마, 저 지금 바빠요. 나중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딸은 평소보다 훨씬 서둘러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윤정이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딸의 반응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평소라면 자세히 설명해줬을 텐데 오늘은 대화 자체를 피하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무엇보다 딸의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느껴진 것이 가장 걱정스러웠습니다. 며칠 후 윤정이는 우연히 동네 게시판에서 한 기사를 보게 됩니다. 누군가 신문 기사를 오려서 붙여놓은 것이었습니다. 강제 철거 현장, 노인 부상.
담당 변호사 김준호 법적 절차에 따른 것 제목을 본 순간 윤정희는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기사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70대 노인이 강제 철거 과정에서 부상을 당했고 담당 변호사인 김준호가 모든 것이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진도 함께 실려 있었는데 비록 작은 사진이었지만 사위의 모습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윤정희는 알 수 없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법적 절차? 하지만 사람들은 울고 있었는데 시장에서 본 철거민들의 절망적인 모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할머니가 울면서 40년 살던 집에서 쫓겨난다고 했던 말이 귓전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윤정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위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성실하고 능력 있는 변호사라고 들었는데 설마 이런 일에 연루되어 있다니. 믿고 싶지 않았지만 증거들이 너무 명확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정희는 일터로 가는 버스에서도 계속 이 문제를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를 돌보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가족이 나쁜 일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치매가 있으신 할머니에게 혼잣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윤정희는 이제 확신이 섰습니다. 시위 현장에서 본 피켓들, 신문 기사, 그리고 딸의 이상한 반응까지 모든 것이 한 가지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사위 김준호가 재개발 사업에 깊이 관여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딸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사위가 장학생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가 어떻게 이런 일에 연루될 수 있을까요? 윤정희는 더 정확한 사실을 알아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딸과 사위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신문 기사를 본 후 며칠 동안 윤정희는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사위를 믿고 싶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직접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결국 목요일 오후 할머니 댁에서 일을 마친 후 윤정희는 중대한 결심을 내렸습니다. 직접 재개발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신문 기사에 나온 주소를 메모해둔 윤정희는 버스를 갈아타며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가보지 않은 지역이라 길을 찾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1시간 넘게 걸려서 도착한 곳은 오래된 연립주택들이 빼곡히 들어선 동네였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습니다. 골목 입구부터 검은색 SUV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볼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윤정희는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기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곳곳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대부분 다급하고 절망적인 톤이었습니다. 빨리 비워요. 합의서도 다 끝났잖아요. 험상궂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정희가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가 보니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한 연립주택 앞에서 주민들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체격과 말투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이건 불법이에요.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요. 7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남자들은 전혀 개의치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법원에서 집행명령 나왔어요. 더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윤정희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장에서 시위를 볼 때와는 차원이 다른 현실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집에서 쫓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를 안고 있는 젊은 엄마가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애까지 있는데. 라고 울먹이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었는데 그 중심에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윤정이는 숨을 멈췄습니다. 사위 김준호였습니다. 신문에서 본 작은 사진과는 달리 실제로 보니 분명했습니다. 김준호는 냉정한 표정으로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그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 남자들이 함께 있었는데 그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윤정이는 멀리서 지켜보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합의 안 하시면 강제 집행 들어갑니다. 이게 법입니다. 김준호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차갑고 기계적인 톤이었습니다. 윤정이가 알던 사위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집에서 딸과 전화할 때는 그렇게 다정했는데 지금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변호사님, 우리 할머니는 거동도 불편하신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중년 여성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준호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개인 사정은 저희가 고려할 사안이 아닙니다.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입니다. 윤정희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저 사람이 내가 믿었던 사위 맞나? 서민들의 절규 앞에서 김준호는 단 한 번도 눈빛을 흔들지 않았습니다. 마치 감정이 없는 기계처럼 법조문만 읽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옆에 서 있던 덩치 큰 남자가 주민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더 이상 시간 끌지 마세요. 오늘까지가 마지막입니다. 협박에 가까운 말투였습니다. 윤정이는 이런 사람들과 사위가 함께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할머니가 김준호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변호사님, 제발 일주일만 더 시간을 주세요. 갈 곳을 찾아야 해요. 하지만 김준호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한 시간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윤정이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동안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딸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남편이 성실하다고 믿었던 사위가 저런 일을 하고 있다니.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윤정이는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김준호의 차가운 표정, 기계적인 말투, 그리고 주변에 있던 험상궂은 사람들. 모든 것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서민들의 절규에 전혀 동요하지 않는 모습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 봤나? 윤정이는 자신이 본 것을 의심해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람은 분명 김준호였습니다. 딸과 결혼식 때 본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단지 표정과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을 뿐입니다. 집에 도착한 후에도 윤정이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도 계속 오늘 본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특히 무릎을 꿇고 애원하던 할머니의 모습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분이 저렇게 절망하는데 사위는 왜 그렇게 냉정할 수 있었을까요? 그날 밤 윤정이는 딸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주저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준호를 봤다고 말하면 딸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니면 자신이 본 것이 잘못된 건 아닐까요? 결국 윤정이는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대신 인터넷을 검색해 보기로 했습니다. 동네 컴퓨터 학원에서 배운 것을 활용해서 김준호 변호사 재개발이라고 검색해 봤습니다. 나온 결과들을 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 언론 기사들이 나왔는데 모두 김준호 변호사와 관련된 재개발 분쟁 소식들이었습니다. 김준호 변호사, 또 다른 재개발 지역에서 강제 집행, 철거민들, 김준호 변호사 규탄 집회, 재개발 전문 김준호 변호사 논란 확산 등의 제목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사들을 자세히 읽어보니 김준호는 단순한 변호사가 아니었습니다. 재개발 전문 변호사로 유명하며 여러 건설회사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윤정이는 컴퓨터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딸이 결혼할 때 준호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해요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이제 윤정이는 확신했습니다. 사위 김준호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딸 민지도 이 사실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연락이 뜸해지고 만나기를 꺼렸던 것 같았습니다. 윤정이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딸에게 직접 물어봐야 할까요? 아니면 더 지켜봐야 할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재개발 현장에서 김준호를 직접 본 후 사흘이 지났지만 윤정이는 여전히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를 돌보는 일상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가족이 나쁜 일을 한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치매로 인해 대화가 어려운 할머니에게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윤정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딸에게 직접 따져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금요일 저녁 평소보다 일찍 할머니 댁에서 나온 윤정이는 민지가 살고 있는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미리 연락하지 않고 찾아가는 것은 처음이었지만 전화로는 제대로 된 대화가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도착한 윤정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딸이 놀라지 않을까, 사위가 집에 있으면 어떻게 할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마당에 그냥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현관에서 호출을 하자자 민지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왔어요? 민지가 현관문을 열며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소보다 얼굴이 많이 야위어 보였고 눈 밑에 다크서클도 짙었습니다. 민지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서 왔어. 준호는 집에 있니? 윤정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회사에 있어요. 요즘 너무 바빠서 늦게 들어와요. 민지가 대답하며 윤정이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아파트 내부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차가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족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 공간 같았습니다. 윤정이는 소파에 앉으며 딸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확실히 예전보다 많이 마른 것 같았고 표정도 밝지 않았습니다. 민지야, 너 많이 말랐구나. 밥은 제대로 먹고 있니? 엄마 괜찮아요.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윤정이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본론을 꺼냈습니다. 민지야, 엄마가 준호를 봤어. 민지의 얼굴이 순간 경직됐습니다. 뭐라고요? 재개발 현장에서 준호를 직접 봤어. 사람들을 내쫓는 걸 말이야. 민지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손이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엄마, 그게... 민지야, 너도 알고 있었지? 준호가 하는 일 말이야. 윤정이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엄마, 그건 복잡한 일이에요. 민지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는 법에 따라 일하는 거예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마치 자신을 설득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법에 따라서 윤정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민지야, 너 그거 알아? 내 남편이 사람들을 내쫓고 있어. 돈도 제대로 못 받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앉고 있어. 윤정희는 재개발 현장에서 본 참담한 광경을 생생하게 떠올렸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건 다 법적으로 해결된 일이에요. 괜히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 내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뭐가 오해야? 윤정이가 답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는 몰라요. 민지가 갑자기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도 놀란 듯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왜 이랬지?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윤정이는 딸의 이상한 반응에 더욱 의심을 품었습니다. 민지야,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니? 엄마한테 말해봐. 윤정이가 딸의 손을 잡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민지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엄마, 준호가 하는 일이 조금은 위험해요. 하지만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 어떤 이유? 윤정이가 다그쳤습니다. 준호는 자신이 겪은 가난을 다시 겪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준호에게는 돈이 곧 안전이에요. 가난하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너무 잘 알거든요. 윤정이는 처음으로 사위의 과거를 자세히 듣게 되었습니다. 고아원 출신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이런 영향을 미칠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혀도 되는 건 아니지. 엄마는 몰라요. 민지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가난이 사람을 얼마나 잔인하게 만드는지. 준호는 어릴 때 정말 많은 고생을 했어요. 고아원에서도 사회에 나와서도. 그래서 절대 다시 그런 상황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하는 거예요. 윤정이는 사위의 과거를 들으니 조금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현재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지야, 준호 과거는 이해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하는 일이 옳은 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민지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가 지금 하는 일을 그만두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이 아파트도 이 생활도 다 포기해야 해요. 윤정이는 딸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딸이 이미 그 생활에 깊이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민지야, 돈이 그렇게 중요해? 남의 불행을 대가로 얻은 돈이 의미가 있어? 엄마는 몰라요. 민지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가난하게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준호처럼 하루하루 생존을 걱정하며 살아본 적이 없다고요. 민지의 반응이 너무 격해서 윤정이는 당황했습니다. 윤정이는 딸을 달래려 했습니다. 민지야, 엄마도 너희 아버지 없이 혼자 두 아이 키우면서 가난하게 살았어. 하지만 그래도 남에게 피해주는 일은 안 했잖아. 그건 달라요. 엄마가 겪은 가난과 준호가 겪은 건 차원이 달라요.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격해지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남편을 변호하려 하고 윤정이는 현실을 직시하라고 설득하려 했습니다. 민지야, 내가 지금 하는 말 들어봐. 완전히 준호 편만 들고 있어. 당연하죠. 준호는 제 남편이에요. 민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뭘 안다고 우리 일에 간섭하는 거예요? 이 말에 윤정이는 크게 상처받았습니다. 딸이 이렇게 차갑게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간섭? 윤정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내가 걱정되어서 하는 말이 간섭이야? 엄마 죄송해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민지도 자신이 너무 심하게 말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윤정이는 딸이 완전히 변해버렸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에 순진하고 착했던 민지는 어디 가고 이제는 돈과 지위에 매몰된 것 같았습니다. 윤정이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지야, 엄마는 실망했어. 내가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 엄마. 민지가 붙잡으려 했지만 윤정이는 이미 현관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 돈은 벌 수 있지만 양심은 한 번 잃으면 되찾기 어려워.
윤정희의 마지막 말을 남기고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윤정희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딸과의 격한 대화 이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윤정희는 여전히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민지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윤정희 역시 먼저 연락하기 어려웠습니다. 할머니를 돌보는 일상 속에서도 계속 딸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 너무 심하게 말한 것은 아닐까 하는 후회도 들었습니다. 화요일 오후 윤정희는 할머니와 함께 근처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할머니는 평소보다 컨디션이 좋으셨고 윤정희와 함께 걷는 것을 즐거워하셨습니다. 할머니, 오늘 뭐 드시고 싶으세요? 생선구이가 좋겠어. 할머니의 맑은 대답에 윤정희는 잠시나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마트에서 생선을 고르고 있을 때 옆에서 장을 보던 아줌마들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어머, 큰일 났다던데. 재개발 현장에서 사람이 다쳤다더라. 어디서? 동작구 쪽? 아침 뉴스에 나왔어. 윤정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김준호가 담당하는 현장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그 변호사 이름이 뭐였더라? 김준호? 그 사람 때문에 사고 났다던데. 다른 아줌마가 말했습니다. 맞아, 김준호. 요즘 그 사람 때문에 재개발 지역이 난리야. 강제로 사람들 내쫓는다면서. 윤정희는 생선을 들고 있던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70대 할아버지가 건물 잔해에 깔렸다더라. 중상이래. 아이고, 그 나이에 어떡해. 가족들은 얼마나 걱정될까. 아줌마들의 대화를 들으며 윤정희는 더 이상 장보기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전 자신이 직접 갔던 그 재개발 현장에서 큰 사고가 발생한 것 같았습니다. 윤정희는 할머니를 집으로 모신 후 급하게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저녁 뉴스 시간이 되자 관련 소식이 나왔습니다. 앵커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 동작구 재개발 현장에서 70대 주민이 건물 잔해에 깔려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화면에는 사고 현장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윤정희가 며칠 전 직접 봤던 그 연립주택이 반쯤 무너진 채로 있었습니다. 구급차와 소방차들이 현장에 출동해 있었고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이모 할아버지로 강제 철거에 반대하며 집에서 나오지 않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 화면에 할아버지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윤정희가 현장에서 봤던 바로 그 할아버지였습니다. 기자가 현장에서 리포트를 시작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김준호 변호사와 철거 업체가 안전조치 없이 강제 철거를 진행했다며 강력히 항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분노한 주민들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김준호 변호사 나와라. 그 사람 죽이고도 가만히 있을 거냐?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절망과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그때 윤정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 민지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엄마. 민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지야, 나도 뉴스 봤어. 괜찮니? 엄마, 나 무서워요. 딸의 울먹이는 목소리에 윤정희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디 있니, 지금? 집에 있어요. 준호는 아직 집에 안 왔어요. 민지의 목소리에서 극도의 불안감이 느껴졌습니다. 민지야, 진정하고. 엄마가 지금 갈게. 엄마, 정말 와줄 거예요? 윤정희는 급하게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주 딸과 싸웠던 일은 잠시 접어두고 지금은 딸이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민지의 아파트로 향하는 동안에도 계속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하니
민지는 완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민지가 윤정이를 보자마자 안겼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된 것 같았습니다. 민지야, 괜찮아. 엄마가 왔잖아. 윤정이가 딸을 달래며 거실로 데려갔습니다. 거실에는 여러 대의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고 모두 뉴스 채널이었습니다. 민지가 계속 상황을 확인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민지야, 준호한테는 연락해봤니? 안 받아요. 계속 통화 중이에요. 민지가 불안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마 기자들이나 회사에서 전화가 많이 올 거야. 윤정이가 상황을 설명해 줬습니다.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민지가 놀라며 윤정이를 바라봤습니다. 누구지? 인터폰 화면을 보니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기자님들인가 봐. 윤정이가 말했습니다. 인터폰 너머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KBS 뉴스팀입니다. 김준호 변호사 부인과 잠시 인터뷰를 하고 싶은데요. 민지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뭐라고 말해야 해? 아무 말도 하지 마. 윤정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야. 윤정이가 인터폰으로 나가서 지금은 인터뷰 어려우니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은 쉽게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 취재진들이 계속 대기하고 있었고 윤정이의 휴대폰으로도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김준호 변호사 장모님 맞죠? 오늘 사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정이는 전화를 끊고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민지야, 이제 진실을 말해야 해. 준호가 정확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말이야. 민지는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엄마, 사실은 민지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가 하는 일이 단순한 변호사 업무가 아니에요. 윤정이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조직폭력배 출신 건설 브로커들과 함께 일해요. 민지의 고백에 윤정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조직폭력배? 네. 그들이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법적 업무를 준호가 담당하는 거예요. 윤정이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지야, 그럼 너도 위험한 거 아니야? 엄마, 나 정말 무서워요. 민지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집에도 CCTV가 달려 있어요. 준호가 1시간만 늦어도 전화가 수십 통씩 와요. 민지의 말을 들으며 윤정이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딸이 얼마나 감시받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민지야, 당장 나와. 엄마랑 같이 살자. 윤정이가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안 돼요, 엄마. 준호가 싫어할 거예요. 민지의 목소리에는 이미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윤정이는 딸이 처한 진정한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단순히 돈 때문에 양심을 저버린 것이 아니라 이미 위험한 세계에 깊이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계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민지로부터 충격적인 진실을 들은 윤정이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딸이 위험한 세계에 빠져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세계에서 빠져나오기 어렵다는 현실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정이는 중대한 결심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수수방관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윤정이는 먼저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기로 했습니다. 동네 컴퓨터 학원에서 배운 인터넷 검색 실력을 총동원해 김준호와 관련된 모든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자료들이 나왔고 대부분 부정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재개발 분쟁, 강제 철거,
주민들의 항해 등이 반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자료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윤정이는 더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며칠간 고민한 끝에 흥신소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 가보는 곳이라 떨렸지만 딸을 위해서는 어떤 일이든 할 각오였습니다. 사위의 배경을 조사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윤정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흥신소 직원은 처음에는 관심을 보이는 듯 했지만 김준호의 이름을 듣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저희가 손댈 수 없는 일입니다. 왜요? 뭔가 문제가 있나요? 윤정이가 다시 물었지만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분은 위험한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어요. 저희도 안전을 생각해야 하거든요. 이 말을 듣고 윤정이는 사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흥신소에서 거절당한 윤정이는 직접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먼저 김준호가 일하는 로펌을 찾아갔습니다. 강남의 고급 오피스 빌딩에 자리한 로펌은 규모가 상당했습니다. 하지만 접수 직원은 변호사님은 외부 업무로 자리에 없으시고 면담은 예약제입니다라며 만남을 거절했습니다. 윤정이는 포기하지 않고 재개발 피해자 모임을 찾아갔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찾은 주소였습니다. 작은 상가 건물 지하에 있는 모임 장소에는 여러 명의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재개발로 인해 피해를 본 분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준호 변호사의 장모입니다. 윤정이의 자기소개에 모임 참석자들이 술렁였습니다. 몇몇 분들은 적대적인 시선을 보냈고 일부는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왜 오셨나요? 우리를 더 괴롭히려고요? 아닙니다. 저는 진실을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윤정이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제 딸이 그 사람과 결혼했는데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서요. 윤정이의 진정성이 전해졌는지 분위기가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한 할머니가 윤정이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럼 정말 모르고 계셨나요? 김준호가 뭘 하는지? 네, 그냥 변호사라고만 알고 있었어요. 윤정이의 대답에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들어보세요. 우리가 당한 일들을, 피해자들의 이야기는 참담했습니다. 40년 넘게 살던 집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나게 된 이야기, 제대로 된 보상금도 받지 못하고 길거리에 나앉게 된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김준호 변호사는 우리에게 법적 절차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폭력배들이 나타나서 협박을 해요. 폭력배요? 윤정이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정장은 입고 있지만 말투나 행동이 완전히 조폭이에요. 김준호 변호사가 그들과 한 팀이라고 봐야죠. 한 중년 남성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말했습니다. 김준호는 단순한 변호사가 아니에요. 브로커 조직의 법률 방패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대가로 거액의 수수료를 받고 있어요. 윤정이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점점 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그 조직의 힘이에요. 70대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을 감시하고 협박해요. 심지어 경찰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할 정도로 강력한 배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윤정이는 이제 왜 흥신소에서 거절당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김준호는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거대한 조직의 일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직은 상상 이상으로 위험했습니다. 그런데 왜 김준호 같은 엘리트가 이런 일을 하게 됐을까요? 윤정이가 궁금해하자 한 분이 대답했습니다. 돈이죠. 일반 변호사로는 절대 벌 수 없는 큰 돈을 주거든요. 한 건당 몇 억씩 받는다고 들었어요.
윤정이는 무너지는 마음으로 속삭였습니다. 내 딸이 그런 세계 속에 있구나. 피해자들은 윤정이의 심정을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딸분도 피해자예요. 아마 많이 힘들어 하실 거예요.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윤정이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사위가 단순히 돈에 눈이 먼 변호사가 아니라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딸 민지도 그 위험한 세계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윤정이는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지야, 엄마가 오늘 몇 군데 다녀왔어. 준호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봤어. 엄마, 뭘 하신 거예요? 민지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피해자 모임에 갔다 왔어. 거기서 들은 이야기가 정말 충격적이더라. 윤정이가 말하자 민지가 크게 놀랐습니다. 엄마, 왜 그런 데 가셨어요? 위험해요. 위험하다는 걸 이제야 알겠어. 내가 왜 그렇게 무서워했는지도. 윤정이는 민지에게 오늘 들은 이야기들을 전했습니다. 조직의 규모, 김준호의 역할,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위험한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민지야, 이제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알겠어.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어. 엄마,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민지의 목소리에 절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우선 증거를 모아야 해. 그리고 언론이나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야 해. 윤정이가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두려워했습니다. 엄마, 그러다가 우리가 더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민지야, 지금 이대로 있는 것도 위험해. 언젠가는 더 큰 사고가 날 거야. 윤정이의 말에 민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윤정이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딸이 그 위험한 세계에 머물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비록 위험하더라도 진실을 밝혀내고 딸을 구해내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라 정의와 악의 싸움이었습니다. 윤정이는 피해자 가족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간의 준비 과정에서 여러 피해자들의 증언을 수집했고 김준호와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들을 모았습니다. 시민단체의 도움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의 이름을 빌려 서민을 내쫓는 이들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정의입니까? 윤정이는 기자회견문을 여러 번 읽어보며 마음을 다졌습니다. 기자회견 하루 전인 목요일 저녁, 윤정이는 집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보니 정장을 입은 김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윤정이는 순간 긴장했지만 이미 각오를 한 상태였습니다.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김준호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차가웠습니다. 들어와. 윤정이가 간단히 말하며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두 사람은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공기 중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오늘 온 이유를 아시겠죠? 김준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알지. 내일 기자회견 때문에 왔겠지. 윤정이도 단도직입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그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내가 뭔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야? 윤정이가 김준호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잘못된 일이 아니라 위험한 일입니다. 김준호의 목소리에 경고의 뉘앙스가 섞여 있었습니다. 김준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님, 가족이잖아요.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가족이라면 이렇게까지 못하지. 민지를 왜 감시하고 있어? 왜 두려워하게 만들어? 윤정이의 직설적인 질문에 김준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감시가 아닙니다. 보호하는 겁니다. 보호?
누구로부터 보호한다는 거야? 어머님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세상은 훨씬 복잡하고 위험합니다. 김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들과 일하는지 아시죠? 그들은 가족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에 윤정이는 소름이 돋았지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나보고 입 다물고 있으라는 거야? 어머님, 제발 이해해 주세요. 제가 아니면 민지와 아이는 더 위험해질 겁니다. 김준호가 돌아서며 절박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위험 그 자체야. 윤정이가 일어서서 김준호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준호야, 너 처음 우리 민지랑 결혼할 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변호사가 되겠다고 했잖아. 김준호의 얼굴이 일순간 일그러졌습니다. 세상이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김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의로운 변호사로 살려고 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해자가 된 거야? 너도 한때는 가난했잖아. 그 마음을 왜 잊었어? 윤정이의 말에 김준호의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머님은 모르세요. 가난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다시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다른 사람의 가난은 이용해도 된다는 거야? 윤정이의 날카로운 반박에 김준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준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내일 기자회견을 취소해 주세요. 안 돼.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어. 그럼 어머님도 그 결과를 감당하셔야 합니다. 이 말에 윤정이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지금 나를 협박하는 거야? 장모를? 협박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어머님이 하려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시는 것 같아서요.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할 거야. 내 딸을 그 더러운 세계에서 빼내기 위해서라면 말이야. 윤정이의 단호한 의지에 김준호는 당황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강한 반발이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고집스럽게 나오시는군요. 김준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럼 저도 할 수 없이, 뭘 할 수 없이? 뭘 하겠다는 거야? 윤정이가 김준호를 노려봤습니다. 그때 김준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김준호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김준호는 급하게 일어섰습니다. 어머님, 저는 이만. 무슨 일인지 서둘러 나가려 했습니다. 준호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 윤정이가 김준호를 붙잡았습니다. 민지가 행복해? 정말 행복해? 이 질문에 김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김준호가 나간 후 윤정이는 한참 동안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위의 절박함도 이해되고 딸의 두려움도 이해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 이 악순환을 끊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정이는 시민단체 사무실로 갔습니다. 기자회견 준비를 마무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 언론사에서 취재진이 나올 예정이었고 피해자 가족들도 함께 참석할 계획이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많은 질문이 쏟아질 텐데요. 시민단체 활동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할 말은 다 준비했어요. 윤정이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오후 2시 기자회견이 시작되었습니다. 윤정이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들과 카메라가 그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준호 변호사의 장모 윤정이입니다. 윤정이의 첫 마디에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법의 이름을 빌려 선량한 시민들을 괴롭히는 일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서입니다. 윤정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윤정희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공개되었습니다. 김준호와 그가 연관된 조직들의 실체가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윤정희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기자회견이 있은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윤정희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으며 여러 방송국과 신문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행동이 옳았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기자회견 일주일 후부터였습니다. 윤정희가 제공한 증언과 피해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관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준호의 로펌은 압수수색을 받았고 관련 서류들이 모두 압수되었습니다. 조직 브로커들 중 일부는 해외로 도주했지만 핵심 인물들은 구속되었습니다. 김준호 역시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점차 구체적인 증거들이 나오면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정희는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 수갑을 찬 채 검찰청에 들어가는 사위의 모습을 봤습니다.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지만 이것이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지는 그동안 집에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외출하기도 어려워졌고 지인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윤정희는 딸을 위로하며 자주 만났습니다. 민지야,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견뎌보자. 엄마, 제가 바보였어요. 진작에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민지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내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이 법정에서 죄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며 절망했지만 한편으로는 안도감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재판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증거가 명확했고 김준호도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판사는 법을 지켜야 할 변호사가 오히려 법을 악용해 서민들을 괴롭혔다며 준엄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을 지키는 자가 법을 이용했다. 판사의 말이 법정을 울렸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피해자들은 박수를 쳤고 일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윤정희도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사위에 대한 미안함과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안도감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판결이 끝나고 나서 민지가 윤정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처음엔 엄마를 원망했는데 이제 알겠어요. 엄마 말이 다 맞았어요. 딸의 말을 들으며 윤정희는 그동안의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김준호는 교도소에 수감되기 전 민지에게 편지를 남겼습니다. 당신과 아이에게 더럽혀진 이름을 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선택한 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법이 아닌 사람을 지키는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편지를 읽은 민지는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원망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습니다. 준호도 피해자였을지도 몰라요.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면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거죠. 윤정희는 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재개발 지역에는 새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살던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여전히 잃어버린 삶의 터전이 남아 있었습니다. 일부 피해자들은 적정한 보상을 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윤정희는 사건이 마무리된 후에도 피해자들과 꾸준히 연락을 유지했습니다.
때로는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모금 활동을 하기도 했고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민단체 활동에도 참여했습니다. 한 번 당한 일이 다시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민지는 남편이 수감된 후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기 시작했고 점차 생활이 안정되어 갔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어려워졌지만 마음은 훨씬 편해졌습니다. 엄마, 이제야 제대로 숨을 쉴 수 있는 것 같아요. 윤정이는 여전히 요양보호사 일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리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옳지 못한 일 앞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를 돌보면서도 할머니, 제가 용기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라고 자랑스럽게 말하곤 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윤정이는 작은 텃밭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민지가 아이를 데리고 놀러 왔습니다. 손주와 함께 산책을 나선 윤정이는 마음이 평화로웠습니다. 그동안의 힘든 시간들이 모두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 이 꽃 이름이 뭐예요? 손주가 물었습니다. 코스모스야. 가을에 피는 꽃이지. 예뻐요.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가 윤정이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이런 순간들을 위해 싸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놀이 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윤정이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가족을 지킨다는 건 때로는 싸우는 거구나. 그 싸움이 사랑이란 걸 이제야 알겠네. 옆에서 듣고 있던 민지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정말 고생하셨어요. 괜찮다. 우리 모두 행복하면 돼. 모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비록 힘든 과정을 겪었지만 결국 진짜 가족이 되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멀리서 새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새로운 꿈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윤정이는 그들이 정직하고 바른 방법으로 꿈을 이루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같은 시련을 겪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상처는 아물고 새로운 희망이 자라납니다. 윤정이는 이제 확신합니다. 정의를 위한 싸움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때로 아픈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 더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